안녕하세요. 한 인생을 책임진다는 건 참 막중한 임무이기도 하고 어려운 미션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봐야 그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부모가 되고 또 저의 부모를 봉양하는 위치에 있게 되니 이 모든 말이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를 보면서 부모가 되기란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는 저희 시아버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운 게 바로 우리 시아버지의 삶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아버지와의 인연은 당연한 거지만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동네가 워낙 좁아 서로 지나만 가도 얼굴을 다 아는 곳에서 함께 자라왔는데요. 남편과 저는 서로 연애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얼굴만 아는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을 뿐 왕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 무리해서 놀다가 한 번씩 같이 놀면서 안면을 익힌 정도였고 그때마다 느낀 건 착하고 순둥이 같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 뿐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고향 친구가 결혼식을 하면서 뒤풀이에서 또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점차 친해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만나면서 이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 그대로 정말 순둥이였습니다. 때가 많이 묻지 않아서 무엇이든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정말 좋았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제가 연애를 하면서 시댁을 겪어보니 이 시댁은 참 특이한 집안이었네요. 우선 동네에서도 알부자로 통하던 이 시댁 쪽은 소도 많이 키우고 있었고 땅도 꽤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는 꽤나 잘 사는 집안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곤 있었지만 서울과는 시세가 많이 달랐기에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층에서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2층에서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어요. 두 부모님은 동네 주민답게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집안이었기에 결혼 허락도 쉽게 받을 수 있었죠. 대신에 저희 엄마가 결혼 전에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 시아버지 될 사람 살면서 대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다. 우리 동네에서는 알부자에 올곧고 바른 사람으로 통한다고 하지만 집안에서는 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그게 마음에 걸려서 네 결혼을 말려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교양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보내는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 네 시아버지 상당히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 대신에 안 사두는 사람이 참 좋아. 그 사람이 몸이 좀 약하긴 해도 젊을 때는 온 동네 힘든 일은 두 팔 걷고 나서서 도와줬던 사람이야. 지금이야 뭐 나이 들면서 몸이 워낙에 약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결혼하면 네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잘 모셔라. 힘들면 이 엄마도 있으니까 가서 같이 뭐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하고. 알았지? 알았어, 엄마. 안 그래도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진짜 몸이 좀 약하신 것 같더라고. 지나다니면서 얼굴 뵐 때보다 살도 많이 빠지셔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야. 시아버지는 인사드릴 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살면서 뭐 겪어봐야지. 그래. 세상에 다 완벽한 사람 없고 지 성질머리 없는 사람 없다. 네 아빠도 봐라. 한 번 빈정상하면 얼마나 성질머리 고약해. 그러니까 나나 네 아빠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시부모님한테도 잘해드려.
저희 엄마는 늘 어른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집갈 때도 시부모님께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신에 시아버지가 많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근데 정말로 제가 겪어보니 시아버지는 많이 까다롭고 엄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 중간 거리쯤에 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씩 시댁에 가거나 동네에서도 길 가다 마주치면 저희 시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게 저를 대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시부모님의 반응은 다르게 돌아왔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그래. 우리 막내 왔니? 시아버지 방에 계신다. 인사드리렴. 아버님, 저 왔어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어, 난 쉴 테니 볼일 보고 가라. 시아버진 이렇게 항상 무뚝뚝하게 반응을 보이셨고, 저는 올곧고 품행이 바른 아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뚝뚝해도 괜찮았어요. 이쯤에서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자면,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셨고, 남편의 형제는 남편까지 해서 총 4명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막내로 있었고, 첫째 시숙과 둘째, 셋째는 딸로, 저에게는 큰형님, 작은형님으로 계셨어요. 이 넷은 자랄 때부터 시아버지께 정말 많이 혼나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워낙 이 가족들이 특이하게 느껴지다 보니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죠.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물어본 걸까 싶으실 건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제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저희 시숙이랑 큰형님은 둘 다 출가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같은 강원도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세 명 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먼저 첫째 시숙은 망나니 중에서도 상망나니였죠. 한 번은 제가 친정에서 소고기 좋은 부위가 나왔다며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댁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시숙이 그 약한 몸을 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 엄마, 진짜 첫째 아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못 들어줘? 딱 5천이면 된다니까. 딱 5천만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아, 내가 혼자 살려고 이래? 이게 다 내 부인이랑 처자식 먹여 살리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몰래 5천만 좀 줘보라고. 아이고, 정말 왜 이러냐. 없다니까. 돈은 죄다 아빠가 관리하는 거 알잖아. 엄마 힘들다, 힘들어.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 난 못 들은 걸로 할래. 아유, 좀 그만 붙잡고 엄마 숨차. 아, 진짜 욕 나오게 하네. 그러고도 내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어? 당신이 내 부모라고 할 수 있냐고. 자식이 돈 좀 필요하다는데 그걸 못 해주냐고. 에이, 진짜. 아유. 저는 점점 시숙의 언성이 높아지고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길래 얼른 쫓아서 말리려고 했고, 말릴 틈도 없이 시숙은 제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한참 흔들다 아예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께로 다가갔고, 시숙은 제 분에 못 이겨서 시어머니 상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하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게 웬 행패예요, 행패가. 어머님 지금 넘어지신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투자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뭐요? 말 다 했어, 재수 씨? 아,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하여간에 내가 막내 놈이 동네 총구석 여자 만나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챘어 했는데 뭣도 모르는 게 까불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썩 꺼져 있어.
제가 왜요? 제가 왜 꺼져요? 아주버님이나 꺼지세요. 당장 안 가시면 저 시아버지 모시고 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외출해서 안 계시는 시아버지까지 불러들일 작정으로 시숙과 싸웠고 시숙은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부른다는 소리에 주랭랑을 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시숙은 시아버지에게 된통 혼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시숙의 행동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일이 하나 터져버렸거든요. 아유, 아이고, 아가, 나 못 일어나겠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못 일어나시겠어요? 아, 어떡해? 잠시만요. 119 부를게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숙 때문에 넘어질 때 엉덩이에 금이 가버렸고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모든 걸 다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냥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 당장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다가 어머님이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제 분에 못 이겨서 확 밀어버려가지고 어머님이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뭐야? 내 이놈 자식을? 시아버지는 곧바로 시숙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당장 내려오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일을 왜 더 키웠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숙이 이렇게 뒤에서 시어머니께 행패를 부린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꼭 비겁하게도 시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어머니께 와서 행패를 부렸고 그때마다 저와 제 남편이 알고는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기까지 했었지만 시숙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선 넘는 짓까지 하게 되어 제가 큰맘 먹고 저지른 일이었어요. 저희 시숙이 시아버지만큼은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내려와서는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화가 나서 시숙을 때리려 했지만 다행히 저희 남편이 말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이외에도 무수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저희 첫째 시숙의 간단한 에피소드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큰형님도 만만치 않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저희 큰형님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날라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워낙에 동네가 좁아서 한 동네만 지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형님도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개차반인지 알 수 있었죠. 한 번은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시댁으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함께 하며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마다 온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모였었기 때문에 꽤나 큰 모임이 되곤 했었어요. 저는 모임 때면 늘 식사를 손수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옆에서 거들었는데 저희 큰형님이나 작은형님은 일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늘 밥때가 되면 와서 밥 먹고 한참 웃고 떠들다 가면 끝이었어요. 뒷정리도 그래서 남편이 다 해주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해줄 정도였죠. 그만큼 형제들이 철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큰형님은 제일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또 내려와서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큰형님이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이 그릇 너무 예쁘다.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아니, 이런 예쁜 그릇은 또 어디서 났대? 나 안 그래도 요즘 그릇 모으는 취미 있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가면 되겠다. 아무래도 이런 총구석보다는 우리 집에 더 잘 어울리지 않겠어? 엄마, 나 이따가 집 갈 때 이것 좀 싸줘요. 가지고 가게. 큰형님이 말하는 그릇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 기분 전환하시라고 선물해드린 그릇 세트였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고 하는 큰형님이 얄미웠습니다.
심지어 큰형님은 어머니 생신 때 연락 한 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얄미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그거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걸 낼름 가지고 가려고 하세요? 형님은 어머님 생신 때 전화 한 통도 없으셨으면서 딸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지. 꼴 같지 않게 어디서 지금 그깟 선물 하나 해준 걸로 유세야, 유세가? 유세가 아니라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걸 뺏어가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어머님, 이거 형님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형님 드리면 저 진짜 엄청 서운해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와 큰형님의 대립에 난감하신 듯 했어요. 그때 이 대화를 정리하신 것도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아, 그만들 못해? 어디서 밥상머리 앞에서 싸우고들 난리야. 둘째 너는 모자란 게 있다고 니네 엄마 걸 뺏어가길. 다들 조용히 해. 밥 먹고 있는데 정신 사납게 싸우고 있어. 저희는 시아버지 역정에 둘 다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꾸역꾸역 큰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그릇을 뺏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우겼어요. 결국은 못 가지고 가시긴 했지만 그걸로 엄청 삐져서는 한동안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찼습니다. 사람이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철이 없는지. 여기까지가 저의 큰형님이고 저희 둘째 형님도 멀쩡하진 않았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도통 이 집안의 관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댁에 오긴 해도 늘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자리만 채우다 가기 일쑤였죠. 어머님이 엉덩이뼈에 금이 가서 병원에 계실 때도 연락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우리 작은 형님이었어요. 큰형님은 그나마 입방정을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전화 와서는 한참 아주버님 욕을 하다가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지만 작은 형님은 냉철 인간이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갈 사람 간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며 한마디 한 사람이 우리 작은 형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이한 형제들을 보면서 남편에게 도대체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낸 건지 물어보게 되었고 저희 남편은 이게 다 엄한 시아버지 영향이 크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물론 자식 막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훈육 방법이 좀 세셨던 것 같았습니다. 매를 드는 건 기본이었고 강하게 키운답시고 자식들에게 눈길을 거의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플 때도 항상 시어머니가 다 케어를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 상처받은 작은 형님은 아예 집안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고 첫째 시숙과 큰 형님은 그냥 엇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저희 남편은 위에 3명의 형 누나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어긋나지 않고 잘 큰 케이스였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머지 형제들이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부모님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해보니 부모의 역할이 정답도 없고 쉽지도 않다는 걸 많이 느꼈기에 이들 모두 안타깝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골은 너무 많이 깊어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시끄러운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탁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 암이었죠. 평소에 몸이 약했던 시어머니에게 결국 암이 생겨버렸고 암이 생긴 이후로 치료로 손을 써보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항상 옆에 있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제 남편 외에는 어느 자식도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길래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아빠가 너무 많이 약해지셨어. 엄마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거 보기도 힘든데 형이랑 누나들 중에 누구 하나 연락 와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 아까 병원에서 엄마 주무시는 거 보고 나오면서 집에 잠깐 들러서 아빠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려고 갔는데 울고 계시더라고. 나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본인이 정말 우리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아이같이 우시는데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 나 우리 아빠 불쌍해 죽겠어. 우리 아빠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하시지도 않았어. 우리 4명 키운다고 열심히 속 키우고 일하시면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입게 하시고 결혼할 때도 부족한 것 없이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아빠가 너무 약해지셨어.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님 아프시면서 본인 인생을 많이 돌아보셨나 보다.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얼마나 어려워. 근데 아버님은 어머니까지 이렇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더 느껴지시는 게 많겠어. 우리가 더 잘하자. 우리가 아버님께 더 잘하자, 여보. 나도 정말 딸 노릇 열심히 해볼게. 고마워. 고마워, 여보. 나도 장인 장모님께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는 이 집안의 비극이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시더니 아예 돌아가신 이후로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노인과 다름이 없으셨습니다. 원래 시아버지는 멋쟁이 기질도 있어서 옷도 멋스럽게 잘 입으셨고 항상 당당하면서도 근엄 있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장례 이후부터는 거의 삶을 포기하신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이때를 노리고 저희 형제들은 아주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와 시아버지를 이용해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희 시아버지의 돈을 잘 노렸던 첫째 시숙과 큰형님은 아버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내려와 시아버지를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돈 좀 주세요. 이번에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데 아이템이 기가 막혀요. 여기에서 저 투자하면 정말 대박 납니다. 엄마 살아생전에 그 돈 아낀다고 엄마한테도 안 준 돈 그렇게 쟁여두면 뭐 할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못한 거 다 저희한테 한다고 생각하시고 돈 좀 주세요. 딱 5천이에요, 5천. 5천만 있으면 그 사업 대박 나고 저 부자 돼요. 그럼 아빠 손주들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시숙은 또다시 슬슬 내려와 시아버지에게 투자 타령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때부터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거절없이 전부 다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숙이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에 한 번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에 이를 때에도 시아버지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칼 같고 엄하신 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침이 없이 그냥 다 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아버님께 가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아빠, 진짜 형 저렇게 돈 다 내주면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정말? 저거 그냥 다 말아먹을 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주냐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못해서 그래서 주는 거다. 내가 모르겠니 그걸? 근데 이제 나도 더는 악착같이 사는 거 칼같이 선 긋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힘들다. 그러다 또 네 엄마처럼 한순간에 잃게 되면 나 정말 못 견뎌. 시아버지는 완전히 마음이 약해져서는 저와 남편의 만류가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큰형님이 또 난리였네요.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이 짐을 싸들고 강원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아빠, 나 남편이랑 여기 내려와 살기로 했어. 아빠 안 그래도 혼자 사느라 적적한데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독립한 마당에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아버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려온 큰형님을 보면서 모두가 당황해 있지만 그때도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형님 부부를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탐탁지 않긴 했지만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공무원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옆에서 모실 수가 없어 큰형님이라도 옆에 두자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쯤에는 시아버지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 오히려 일 없이 집에만 있는 큰형님이 집에 있는 게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비극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소들을 다 팔고 그 돈을 재산으로 모아두셨고 강원도 곳곳에 있는 건물과 땅도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기에 알부자 타이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죠. 하지만 그 타이틀은 큰형님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아버님 재산에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건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같이 반찬도 넣어드리고 집안 청소도 가서 해드리곤 했었죠. 큰형님은 사실상 아버님 옆에 있기만 할 뿐이지 도대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님 끼니만 겨우 챙기고는 늘 아버님 돈으로 나가서 놀거나 여행 다니기에 바빴어요. 이것 때문에도 남편과 많이 싸웠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하고는 또다시 아버님 돈을 탱자탱자 써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크게 한 방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반찬을 넣어드리러 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계셨고 시숙과 큰형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봤는데 정말 그 대화를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였죠. 야, 이 양심도 없는 게? 너 아빠한테 내려와서 아빠 돈 다 까먹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알짜배기 땅을 네 명의로 돌려? 게다가 너 저쪽 동네 아빠 건물 사나운 거 팔아가지고 니네 첫째 집까지 해줬다며? 이 양심도 없는 거머리 같은 게? 그거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조만간 내 명의로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데 그걸 네가 홀랑 가지고 가? 네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지. 지는 아빠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어디다 큰 소리야? 나는 매일 아빠 밥 해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긴 뭐래. 맨날 아빠 돈으로 여행 다니고 명품이나 사면서 사치 부려대는 게. 아, 됐고. 아빠, 당장 그 집 취소하고 놔줘요. 아니, 그 건물은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나 당장 이제 친구랑 사업 시작하는데 그 건물 꼭 필요하다고요. 야, 너야말로 아빠한테 지난번에 돈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아빠 통장 내역 보니까 너한테 5천만 원 쓴 거 있더만. 너야말로 양심도 없다. 그놈의 투자 타령, 사업 타령 언제까지 할 거니? 그러니까 네가 실속이 없는 거야. 맨날 허튼데 돈 다 써버려서. 꼬시다 꼬셔. 아빠, 절대 이 자식한테 돈 주지 마요. 그 돈 놔줘요, 나. 내가 제대로 쓸 줄 아니까. 이게 어디 오빠한테 자꾸 너너거려? 둘의 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아버지는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고 남편은 이 대화를 듣자마자 온 집안을 다 해짓기 시작했어요. 야, 다 꺼져 이것들아. 니들이 어떻게 아빠한테 그딴 식으로 해. 당장 아빠도 물려내. 이 양심도 없는 것들. 남편은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난리가 났고 시아버지는 그때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막내야,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니들한테 줄 재산 미리 나눠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제발. 이 애비가 미안하다. 이 애비가 못나서 그래.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라 나한테.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붙들고 한참을 울었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진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과 시숙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 자리만 얼른 피하고는 나중에 또 거머리처럼 다가왔죠. 그 당시 시아버지가 워낙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또 다 내줄까봐 앞으로 남은 재산은 절대로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쓰라고 당부를 하고는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때부터 큰형님도 조금은 정신을 차렸는지 시아버지 재산 노리는 걸 그만하고 그저 남은 돈 쓰는 것에 재미를 붙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못마땅해 큰형님 보고 서울로 그만 올라가라며 시아버지는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큰 고모는 그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잘 모셔보겠다고 했어요.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시아버지를 모시기엔 무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몸이 약해지면서 생긴 치매기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는 나중에 인지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대소변도 못 가리는 수준이 되고야 말았어요. 한 번씩 대소변을 못 가릴 때마다 큰형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얼른 와서 치우라고 성화를 부렸고 저는 처음 한두 번은 가서 치워주다가 나중에는 워낙에 그 심보가 고약하게 느껴져 제가 알아서 치우라고 하고는 무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하면 형님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름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창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온몸이 엉망이 되어 있는 시아버지와 함께 제가 일하는 친정아빠 식당으로 왔고 남편은 시아버지만 저한테 맡긴 채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갔고 그 마당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큰형님 부부와 함께하는 지인들에게로 가서 행패를 막 부려댔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내내 기가 차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남편이 오후 시간에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댁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어르신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행색이 우습게 된 채로 밖을 활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은 아버님의 치매기가 심해진 이후에 혹시 몰라 설치해 놓은 집 CCTV를 틀어봤고 거기에서 아버님이 형님과 지인들이 모여있는 밖으로 나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걸 보고는 형님이 더럽다며 아버님의 등짝을 후려치고는 밖으로 쫓아냈고 아직 노인네에게는 쌀쌀한 봄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얇은 네임만 입히고는 쫓아내버린 걸 남편이 모두 다 확인을 하고는 화가 나서 행패를 부린 거였어요. 저희는 CCTV 소리까지 다 들리도록 해놨었기 때문에 이후의 영상을 제가 확인하면서 보니 남편이 정말 무섭게 했더라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아. 당장 나가. 나가라고. 삭 가지고 와서 싹 다 쓸어버리기 전에 우리 집에서 꺼져. 남편은 곡괭이까지 들고 와서는 행패를 부렸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형님 부부나 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도 형님 부부를 저희는 완전히 내쫓았고 형님 부부도 더 이상 아버님 모시는 것도 힘들고 더 빼먹을 것도 없다고 느꼈는지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저희는 그날로부터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아버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저희가 오니 안정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원래는 요양병원으로 보낼까도 싶었지만 그건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치매가 너무 심하면 받아주는 요양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놀랍게도 저희랑 같이 살자마자 안정을 찾으시더니 양반처럼 확 바뀌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잘 가리시고 한 번씩 확 올라올 때가 있긴 해도 성질도 나쁘지 않게 잘 지내셨고요. 그걸 보면서 진작에 저희가 모실 걸 싶던 거 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점점 건강이 약해지고 있으셨는데 어느 날 남편의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의 형제들은 외국에서 살거나 먼 지역으로 이사가서 산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아버님의 여동생에게서 아버님이 잘 지내시냐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리에 바로 내려오셨더라고요. 시고모님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엉엉 우셨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건강하고 멋진 오빠가 왜 이렇게 노인이 다 됐어? 얼마나 든든한 오빠였는데 내가 진작 못 와봐서 미안해. 새언니 그렇게 가고 내가 오빠를 챙겼어야 했는데 동생이 잘못했네. 이 동생이 잘못했어. 미안해, 오빠. 시고모님은 한참을 아버님을 붙들고 우셨고 아버님은 그 당시에 이미 거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으셨기 때문에 고모님을 보고도 감정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셨어요. 그때부터는 시고모님이 수시로 내려와 시아버님을 같이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모았던 이유가 시고모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내였던 시고모님을 경제적으로 키우고 돕기 위한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고모님은 더 아버님께 애틋하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저희 시아버지는 몸은 약해지셨어도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취해가고 있었고 저희도 꾸준히 하던 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저한테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애들과 함께 시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는 나들이를 떠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에게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지선아, 너 얼른 여기 좀 와봐야겠다. 얼른 와봐야겠어. 네 엄마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저는 아빠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아빠가 부른 곳으로 갔고 그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니 우리는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게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엄마를 볼 수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남편이 말해주길 친정아빠가 약속이 있어 밖에 있는 사이에 1층 가게에서부터 불이 났고 2층 집에 머물러 있었던 엄마는 잠을 자다가 불이 난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불길을 맞게 되었어요. 주변 신고로 나름 빠르게 진압을 하긴 했지만 온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엄마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다 타버렸고 엄마는 크게 다치게 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때부터는 저에게는 정말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엄마의 병원비도 문제였고 가게를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을 남편 앞에서 막막하며 울기만 했죠. 엄마가 아프신 것도 보기 힘들었고 아빠가 엄마와 가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그동안 모은 돈과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엄마 치료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이 정말 막막했죠. 그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하나 다가왔고 저는 그 손을 붙들고는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정을 다 듣고서 알고 있는 시고모님이 내려와서는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한 행동에 저희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조카 며느리야, 요즘 상황이 말이 아니지. 얼마나 속이 썩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아라. 네 시아버지랑은 내가 원래 나중에 너네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건데 지금 줘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네 시아버지 마지막 재산이다. 남은 자식들이 다 빼돌려서 가지고 갈 때
이거 하나만큼은 막내 줘야 한다면서 학자까지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 저번에 너희 일 나가고 나랑만 같이 있을 때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는 이걸 나한테 맡겼어. 자기 잘못되면 그때 너네한테 이거 주라고. 안 그러면 받을 애들도 아니라고. 이걸로 가지고 가서 사돈 치료해드리고 가게도 얼른 고쳐.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주는 거다. 아니, 이걸 언제, 이런 걸 대체 언제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니네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돈이 더 많어. 그리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너네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주는 척했지만 그래도 너네 몫은 꼭 남겨놔야 한다면서 이거 악착같이 손에 쥐고 있었나 보더라.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써. 그리고 첫째랑 둘째 알면 또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모님. 저희 이거 정말 필요했어요. 엄마 치료비도 부족했고 아빠 가게도 살릴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애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그만 울고 이걸로 다 해결해라. 싹 다 해결해. 놀랍게도 시 고모님이 주신 돈은 무려 1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고 저희는 그걸로 남은 엄마의 치료비와 가게 복구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시 고모님께 돈을 받고 나서 그 길로 방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에게로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지키시느라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정말로 아깝지 않게 쓸게요. 저는 엉엉 울면서 시아버지를 안아드렸고 시아버지는 비록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제가 울고 있으니 울지 말라며 눈물을 닦아주시던 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은 2년 정도를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하고는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정신이 돌아온 적이 있었고 그때 하신 한마디로 인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막내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사랑한다, 내 자식들. 이 애비가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애비가 부족해서 미안해.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셨고 저보다도 남편은 아버님이 하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서 엉엉 울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정신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희 집에 기적은 계속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아버님이 지내시던 시댁 땅과 집을 모두 저희 남편 이름으로 돌려놨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오는 아버님의 보험료 수익자도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해놓아서 그 모든 돈도 다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하이에나처럼 또 가지고 올 것 없나 파헤쳤던 큰형님과 시숙은 난리가 났었지만 또 한 번 굴삭기로 밀어버리고 아예 다 해치워 없애버린다고 말해버린 남편 덕에 그들은 그걸 다시 가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큰형님이 아버님께 뺏어서 가지고 간 재산을 큰 시숙의 꼬임에 넘어가 시숙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망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듯 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돈 좀 달라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할 저희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시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작은 형님은 아버님 장례식 이후에 또 연락 없이 지내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이 주신 돈이 아직도 소중해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의미 있게 쓸 생각입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한 것도 없이 부유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지가 해주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덕분에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얕은 것 같으면서도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벽한 어머니의 길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저희 시아버지는 분명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였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아버지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그건 저희 남편도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 생각이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고 부모이실 텐데요. 서로가 함께 좋은 존재가 되면서 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부모의 삶, 자식의 삶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